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오늘 제일 덥다고 전체적으로 부산 예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초에 들어가면 아주 폭염이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또 시청하시고 채워주신 여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려시대의 사회제도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아주 오늘 주제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 어르신들께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고려시대의 사회제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근대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소위 관료제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게 이 성시와 공간이라고 하는 소위 그 중앙에서 볼 때는 이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어떻게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했던 것이 아마 이 호족 성시와 공간 제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 자체가 지방 호족 세력들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였기 때문에 중앙 입장에서 보면 이 지방 호족 세력들을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중앙 권력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어르신들도 그러시죠. 어딜 가면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공간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아이들 만나서 학생들에게 공간이 어디냐 그러면 공간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네. 그리고 사실 경주 김씨당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주 군가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교육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과거 저희들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즘 그만큼 아이들 자유로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성시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긴 건 아닌 것 같고요. 신라골품 제도가 해체되어 가면서 고려의 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면 고려 새로운 국가 형태를 잘 제도를 통해서 정비해 나갈까 고민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고요. 바로 이제 이걸 통해서 소위 이 양천제라고 하는 두 개의 신분 구조가 생깁니다만 그 굉장히 또 분화되는 과정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근대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다 잘 아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어떤 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집안이다 이렇게 해서 이 혈연 중심주의가 아주 강화되고 혹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 혈통주의가 우리 근대 사회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려시대의 이 사회제도를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현재 이 성시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유의미성 의미가 있는 건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또 들여다볼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르신들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연자 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먼저 강연 선생님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한국중세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대구 가톨릭대 서울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고려시대 국가와 지방사회, 고려사 형법지 역주, 역사의 길목에선 31인의 선택, 길은 사이에 있다, 역사의 참으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 등 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은숙 교수님, 감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주대문께 성씨, 분관 이런 걸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도와주셔서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고려시대 사회사 전공입니다. 주로 이제 고려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가 이제 지방 세력들을 포섭하면서 그만 집권하게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공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기에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분관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것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요. 앞에 주제문제 쉽게 됐습니다. 그 주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주된 내용은 우리 역사에서 이 성씨와 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사용됐고 어떤 기능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역사적 변천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성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게 기원전 시기거든요. 중앙이 한씨라고 하는 성씨를 사용한 것이 처음 사례인데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만 대략적인 변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성씨는 북의 현행 집단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요즘 뭐 어머니 쪽 성씨를 따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북의 현행 집단의 명칭으로서 성씨를 사용하고 있고 그건 뭐 동양 삼국이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씨와 구분되어 있는 이 분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는 성씨의 본향라고 해서 소위 성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는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본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성관으로서 작용을 했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처음 사용될 때 또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오늘날처럼 북의 혈연 집단이 우세한 사회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선 초기 15세기 중반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250개 정도의 성씨가 있었고 성관수로 따지면 4,400여 개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남한의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 조사 그거에 의하면 현재 남한에만 한 286개의 성씨가 있고 그중에서 성관수는 4,000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니까 유력한 성씨에는 그만큼 분화된 성관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김씨 같은 경우에는 성관수만 따져도 156개 그리고 이씨 같은 경우는 146개 성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씨와 분관이라는 게 언제부터 사용된 건가, 그다음에 분관이라는 건 처음부터 성씨와 결합돼서 성관을 기능했는가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변화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성씨 사용 기록은 고조선의 주남이 이제 그 위만에게 쫓겨갖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왕을 칭하자 그 친족들이 한성을 성씨로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중국식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 후 한 3세기경에 저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삼국지 미서동 이전에 바로 그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성씨를 사용한 최초의 기록으로 현재 알려져 있죠.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삼국이 성립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의 주몽이라든가 백제의 원종, 신라의 혁거대, 탈의 알지, 내지는 갈야의 수로왕처럼 이런 어떤 전설적인 고대국가 건국자들의 전설과 관련되어서 이 성씨들이 사용된 걸로 이어서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경우 우리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빠르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고구려에서는 이런 왕실 성씨 말고도 왕이 초기부터 유력한 신하들한테 성씨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그때도 물론 전설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교재에 표 1이 있습니다. 제가 삼국사기에서 고구려의 성씨 사역 기록을 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옆에 보면
어떻게 해서 그 성씨를 사용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 관련해갖고 보면은 이제 전설적인 내용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정씨라고 하는 성씨가 고구려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사용한 기계와 관련해서는 대무신왕이 부여를 점거할 때 어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대 화사열, 불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데워지는 어떤 솥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기해가고 불을 불러갖고 뭐 군대에서 밥 짓는 데 있는 데서 사용을 했고 나중에 그를 포상해갖고 부정씨라고 하는 솥을 집 붙잖아요. 그 집간이라는 그런 성씨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대화 자열이라 이건 전기밥솥인가요? 불을 켤 때잖아요. 불을 어떻게 하면은 이건 아마 이 시기가 기원 후 1세기 정도 되니까 철기 문명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질그릇이나 뭐 이런 걸로 밥을 해다가 이 사람이 철제 솥을 사용하는 본격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면 유효한 9년 6불의 성씨를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 기록은 요때의 일이 아니고 후대의 것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삼국사기를 포함해서 그 고대 사서들에서 이상한 그 기록들을 모아봤어요. 뭐냐면은 한 사람의 성씨가 2개 이상으로 추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박제상, 일본 가갖고 일본에 인질로 잡혀가 있는 그 왕자를 구해온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박제상의 경우에 삼국사기는 박씨라고 되어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김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인물들에 있어서 다양한 성씨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걸 보는데 보통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성씨가 사용되기 전에 이 혈연관계를 후대에 추적해서 올려가다 보니까 계보가 혼돈되던 2개 이상으로 이렇게 파악한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성씨 사용을 실증할 수 있는, 사료를 통해서 실증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이제 4세기 내지 4세기 이후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4세기 이후에 이제 고구려에 여러 20개 정도의 성씨가 확인이 되고요. 백제의 경우도 한 20여 개의 성씨, 신라제에서도 6도의 성씨 이런 것들이 4세기, 6세기부터는 확실하게 사용된 것이 역사책이나 아니면 금성문이나 이런 데는 다 확인이 가능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역시 이렇게 고대사에서 성씨를 사용한 사람들은 적어도 진굴 지배층들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육두품, 적어도 귀족 지배층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초기에 이렇게 최고 지배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씨를 사용하다가 점차 통일신라 시대를 쭉 내려오면서부터는 점차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건 역시 이제 중국 문물을 활발하게 이제 수용하고 국가체제를 준비하면서 확대된 거라고 봐지고요. 특히 통일신라 시기에는 중국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신으로 간다든지 또 유학을 간다든지 또 무역 관계에 대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는 당시 중국의 수당대 이때의 어떤 상황을 보면 성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활동하기 어려운 사회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성씨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성씨가 사용되면서 동성불온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신라만 하더라도 왕실내에서 근친혼이 유행하거든요. 그런 걸 이 동성불온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좀 이상한 현상들이 또 발생합니다. 뭐냐면 신라의 왕후의 성씨를 실제와는 다른 성씨를 갖다가 기록에, 특히 중국과 애교문서 같은 데서 다른 성씨를 갖다가 칭하거든요. 그리고 신라 말에 역시 중국에 유학하고 온 모승들의 비문을 보면 그들의 어머니의 성씨를 굉장히 희귀한 성씨를 갖다 써버려요. 원래 이 성씨는 아닌데 그에 갖다 개칭을 하는 것은 역시 동성불온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성씨가 사용이 확산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제도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씨 사용과 공간제도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처음부터 결합됐던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씨가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우선 신라 하대에 이 후족이라고 불리는 지방세력들이 대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상 세력으로서 세력을 떨쳤던 청보고가 원래 이름 궁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청해진을 하고 이렇게 세력을 가지면서 장씨라고 하는 성씨를 반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대국공신으로 알려져 있는 홍유, 대현경, 신순경, 복지경 이런 태조 대국공신들을 보면 원래 이름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출세를 하면서 성씨와 이름을 좀 아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고려 초기에 그렇게 성씨가 지방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면서요. 2개 이상으로 표시된 인물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은 이 곡긍해, 이긍해 이게 동일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유청량, 이청량, 부족달, 발음 같습니다. 한자 크기는 다르죠. 그다음에 유금필. 근데 이 유금필 같은 이 저거에 금필이라고만 쓰고 또 금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통 이제 유금필은 그 유씨의 이제 시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아직은 유씨로 이렇게 확정을 하지 않고 금씨라고도 칭했던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성씨가 2개 이상으로 표기되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 중앙관료들 사이에서도 성씨가 하나로 고정돼 갖고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과도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려는 이제 중앙집권제도가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앙집권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제도를 대거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이제 성씨의 사용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를테면 고려 초기에 사용되는 그 중국식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거제도, 호적제도, 공문 결제제도, 수양자를 정하는 법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런 제도들에서 성씨가 없으면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누가 성씨를 쓰라고 강요를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쓰게 되는 추세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 평민들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가 별 영향을 갖지 못하겠죠. 고려 후기까지 지배층들을 제외하고는 성씨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려 시대에는 양인과 처인으로 전체 국민을 두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하면서 적어도 양인이면 누구나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층 상승이 가능해지니까 그에 따라서 성씨 사용의 법적 제한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반 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씨 사용의 확산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노비하고 신백정 등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양인들 대부분이 성씨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중이 사실은 그렇게 적지 않아요. 조선 초기의 경우에 전체 인구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통 30%에서 40% 정도 잡습니다. 거기에 신대점까지 포함하면 대개 한 40% 정도의 인구는 처인으로서 조선 초기의 경우에요. 성씨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씨가 이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고 거리시대를 거치면서 확산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분간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성씨와 어떻게 결합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간제도의 시행초에 고려 초기에 양인이면 누구나 분간을 했습니다. 즉 성씨가 없다 할지라도 분간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정도사 5층 석탑 조선 형직이라고 지금 대구박물관에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이죠.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좀 흐리멍텅하게 잘 안 보이네. 공문서 형태로 적되어 있는데요.
이 정토사 5천석까지라는 지금 칠곡 그 양목면이라고 하는 데 위치해 있었는데 경부 저기 철도가 지나가면서 일제시대 그 공사하는 바람에 이걸 지금 옮겨가 있습니다. 이 탑 자체는 지금 그것도 역시 대박물관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맨 뒷부분을 보면은 이 정토사 5천석 탑을 만들 때, 조성할 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 이제 일을 관여했는가 하는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 1031년 고려 초기 현존됩니다. 근데 여기 잘 알고 계신다면 여기 보면 승려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작업에 참여했던 장인들, 수공업자들의 그 명단이 좀 나오는데 보면 그 사람들 성씨가 없어요. 없는데 본관 밝혀놓고 있습니다. 고려 초기 본관제도 흔히 할 때는 성씨와 본관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관은 후대처럼 근거를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민지배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국가의 대민지배 방식으로서의 본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말 조선, 신라말 고려 초기의 사회변동관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사회 변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 국가가 어떻게 그거를 이제 제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간제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 신라말 고려 초기의 사회변동이라는 것은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신라 말기에 이제 분재가 오손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중앙 통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유망하고 도덕대가 돼가지고 초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소위 이제 그 후족이라고 불리는 지방 세력들이 대도하면서 이들은 이제 경주 중심의 돌풍제를 무너뜨리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저는 유망이나 초적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집단을 구성합니다. 자위조직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를 자율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신라말 고려 초기에 사회변동의 주역할 때 우리가 호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자율적 지배 관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려가 이상국을 통일한 다음에 중앙집권화를 해나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율적, 자치적으로 존재하는 이 자기조직들을, 지방 호족 세력들을 어떻게 중앙 통제하에 집어넣을 건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세력들을 포섭하는 과정 속에서 각 지역 공동체, 자유조직으로 운영되던 각 지역 공동체의 영역 관계, 그리고 내부의 계급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지방 지배 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지배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각 지역에 있어서의 인구수라든가 토지 소유 관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걸 파악해야 국가에서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토지대장이나 호구대장과 같은 장적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고려의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호구대장과 토지대장을 다시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호구대장 된 토지대장의 이름을 올릴 때 바로 거기에 올려진 그 지역을 그 사람의 본관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본적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본관이라는 말 속에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려해서 각 사람들을 자기가 호적에 오른 부분에 이제 본관을 부여하면서 정적에 올리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고려의 지배 질서는 매우 이상한,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이상한 부분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선 본관에 따라서 영역 간의 개서적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시대에는 군현제도, 지방제도가 단일하지 않아요. 군현으로 편제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향, 소, 부곡이 갖고 차별받는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 군현 지역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향수, 부곡에 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하고 신분적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차별되고 같거든요. 어떤 차별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학교, 국학에 입학이 금지된다든가, 과거 응시가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자손의 귀속률에서 천인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향소 부곡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필요한 어떤 특정한 역을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따로 구분을 해놓는 건데, 만약 그 이동이 자유롭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받는 지역에 살겠어요? 다 이주하고만.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결혼 관계도 자기들끼리만 하는 걸 권장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소 부곡에 있는 주민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만약 결혼의 상대자가 일반 분연민이라면 그 소생자는 전부 다 향수국으로 속하면, 그런 다음에 또 서로 다른 향수국끼리 결혼했을 때 그 소생자의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 반반씩 나눠갖고 한쪽은 어머니, 반쪽은 아버지, 이쪽으로 하게 만들고 남는 수가 있으면 어머니 쪽에서 간다. 이걸 마치 노비에 대한 주소미라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자기가 어떤 지역이 분담이 됐느냐에 따라서 고래 전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이익 같은 것들이 차별대우가 있다. 그 다음에 향수 부곡은 아닙니다만은 섬이나 일반 촌락을 근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현재 사료상으로는 어떤 차별대우가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로를 세웠을 때 일반 분연으로 이렇게 근반을 다시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상해, 포상의 형태로서 거주지를 이렇게 일반 분연 촌락으로 이렇게 옮겨준다는 것을 그 이전의 섬이나 그 촌을 건강한 사람과 비정한 겁니다. 계층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다. 심지어 충분히 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자기 분반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의사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반에 따른 영역 간의 개서적 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역 규제를 또 해야 됩니다. 이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반을 통한 공동체적 지대와 함께 영역 간 개서적 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의 이주를 금지한다. 특별한 타점이 없는 한 이주를 불가능하게 하고, 만약 허가받지 않는 이주가 들통이 난다고 하면 유망이라고 해도 강제 송환이 되거든요. 그렇고 합법적으로 이제 이주가 허용된 중앙관리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서 과거 합격하나 이렇게 해서 중앙관리가 되는 대경에 가서 거주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특정한 죄를 범하면은 귀향형 내지는 충상호형이라고 해갖고 분반지로 강제 송환돼 버립니다. 네, 요즘 어디 유배가는 거를 귀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향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귀향의 어원적인 표현이 이 귀향에서 귀향형이라고 고려시대에 형벌에 지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우리가 초기에, 우리가 전기에만 존재한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고려시대 공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씨와 결합되어 있는 성관으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구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관과 성씨가 전혀 무관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제공하는 것이 토성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 토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면, 세종시록 지리지에 대부분에 있는 성씨 기록을 보면요, 대부분의 토성이 5이다 그러면서 백, 하, 배, 서, 이 5성씨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성이라고 해서, 이 내성은 뭐냐면 고려시대에 있는 그 성씨인데, 원래 토성과는 후대에 이주에 오는 성씨를 내성이라고 따로 부르고요. 그럼 세종시록지리 이런 그 토성과 내성 말고 그 속성, 남성 이런 그 성씨의 구분들이 있는데, 이 속성은 고려시대는 없는데 조선 초기에 등장하는 것이 남성은 고려시대는 있었는데 조선 없어진 것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의 성씨가 토성이 5이 있다, 원래 5이 있다 그럴 때 그 토성의 의미가 뭘까? 항상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요즘들에 가면 하회에 가면 하회 유씨라고 동성출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지역 단위로 해서 동성출락들이 좀 고려시대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신인서관에 의하면 이 역사는 굉장히 정체적이고 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적인 어떤 증거로서 조선후기까지도 동성출락이 있지 않냐. 그 동성출락이라는 것은 원시시대의 시족, 투족 전통이 그대로 이어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그런 설명들을 이제 해가기 위해서 이제 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이 토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건 종종 초락으로 힘들다는 것이 우리가 신라말로 초기에 사회변동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드린 규망도 이렇고 국민들의 규망, 초적 활동 그리고 많은 전란 상황 속에서 종종 초락이 위제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이 친숙제도는 두 개 친숙 조직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촌락이 하나의 석시로 구성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총계적 친숙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게 개인, 그 에고,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모, 이거 잘 모르시네. 보통 이 세계도그릴 때 남자는 세모, 여자는 네모, 동그라미 표시인데 여기가 어머니입니다. 동그라미 표시인데 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본다고 하는 제도고 여기는 어머니, 외할머니, 외증조할머니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계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두 개 친속이라고 하면은 이 계보 중에서 어느 부분을 따지는 겁니까? 아버지 쪽으로 연결되는 이 계보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저기 우리 족보를 보더라도 다 이 계보로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 친속 조직이고 어머니 쪽 계보만 쭉 따지는 것은 왜 5개 친속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따지는 친속 조직도 있어요. 그걸 이중출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총계적 친속 조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건 뭐냐면은 이 밑에 건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든 무 개든 또는 이거 어머니, 외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왜 친족할까요? 하여튼 이쪽으로는 한참 더 올라가면 우리는 친족 용어상 이름도 명칭도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계보들, 다양한 계보들을 다 따져준다는 겁니다. 고려시대는.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자기 두 개 친족을 연결되는 이 4대 위로 올라가면 그 이제 보조 할아버지가 됐는데 친보조 할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전체 여기에 아마 8분인가 8분이 아니라 15분 정도가 돼요. 되는 조상들이 다 외보조 할아버지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갖게 되는데 이런 그 친족 조직이 고려시대의 총계적 친족 조직 또는 양측적 친족 조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족 조직은 이것 때문에 다양한 오늘날과는 다른 여러 가지 풍습들이 생겨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릴 것처럼 제사를 지낼 때도 요즘은 이제 두 개로만 쭉 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시대는 자기 계보를 따지는데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사권을 하는데 적장자만 갖는 게 아니라 제사를 돌아가면서 자손들 간에 신과 딸까지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걸 윤회 봉사라고 한다는데 그게 17세, 저는 중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상속도 적장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간 딸을 포함해서 자녀 균분 상속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른 상속으로 되는 건데요. 자, 이런 관계. 그 다음에 결혼도 요즘은 다 결혼하면 자기 친가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풍습이죠. 아니다. 요즘은 차단하게 맞아요. 누가 문제는 그런데 이것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기로는 전통사에서는 보통 시댁에 들어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사거리 부가원이라고 해서 장가를 가는 겁니다. 처가로 살다가 거기서 아예 거기서 살든가 아니면 다시 뒤에 친가로 돌아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풍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습을 보장한다면 다시 촌락을 동성촌락이라고 도저히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 토성을 동성촌락의 어떤 증거다라고 보는 것은 이게 다 불건너간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파악하느냐? 현재 학계에서는 이 토성을 그 지역, 아까 대구 같으면 대구구에 향리들이 있습니다. 지대층으로서요. 이 향리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지대층의 성씨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구의 경우는 그 5성씨가 대구구의 향리, 고려시대의 향리를 차지하는 성씨들이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는 그런 토성제도를 통해서 지방제도를 진짜 이런 그 후족설의 지방세력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포섭을 해왔고 그 지대질서를 구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성을 사용한 향리층들은 이제 중앙권력과 지역지회 계층 사이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관의 지역사회를 자율적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지역의 질서 유지를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형리들하고 고려시대 형리들은 끝이 다릅니다. 조선시대 형리들은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지방관의 그 지시를 받아가 행정실무 담당하거든요. 근데 고려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따지면 1대 3의 비율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건 속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속편이 아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형리의 자율적 지배권이라서 조선시대가 비교는 꽉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고려시대에 많이 나오는 지방들의 결성된 향도라는 것인데 이 향도는 그 지역 지배층으로서의 향리층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할 뿐 아니라 그 지역 질서를 이해할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내지는 사상적으로도 그 지역의 어떤 리더십을 장악하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교 신앙에 입각해서 소위 신앙 조직이죠. 신도들의 신앙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향도인데 이런 걸 결성을 해서 불상, 석탑, 선찰, 법회, 시주 이런 것들에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지배층뿐만 아니라 종교적, 사상적으로도 질서, 그 지역 지배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예천에 가면은 예천 시내 옆에 서쪽이죠. 근교에 개심사 5층 석탑이라는 석탑이 있습니다. 지금 개심사지는 아무것도 없고 이 석탑 하나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주는 게 고려 현종 11세기 초반입니다. 근데 이 탑이 왜 중요하냐면은 석탑의 어떤 우리나라의 석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시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탑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탑은 이 석탑의 이게 상갑석이라고 그러는데 상갑석 하단부에 돌아가면서 명문이 쭉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명문을 내보면은 이 탑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만들었다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역사 자료로서 많이 이용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예천 지역의 토성 출신의 향리들이 향도를 결성을 해서 그 향도 이름으로 미륵향도, 추향도라고 하는 두 향도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 지역민들을 동원해서 이 탑을 만들고 자기를 시주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시 이제 불교가 고려시대가 만들어서 거의 국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교를 통해서 지역 지배를 어떤 보완하는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행정실무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질서를 리드해 나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려시대는 이 토성 출신의 향리들이 과거에 흑격하나 또는 군공을 세우거나 해서 중앙관리로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조선시대 향리들하고 다르죠. 조선시대 향리들은 과거 응시 같은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고려시대는 이 향리층들이 과거에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고려시대의 과거 시험을 보면은 제수업, 명경업, 잡업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잡업, 이게 기술관 시험을 치르는 이 잡업의 경우에는 일반 평민들한테도 과거에 다 응시가 가능하지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시험인 이 제수업의 경우에는 상급 향리자 자손들만 응시를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제수업이라고 하면 꼭 중앙 관리들만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향리의 상층부들도 응시할 수 있다는 이 자격을 부여함으로 해서 이들의 어떤 계층적 위상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의 토성 향리 계층들은 고려 전체 지배층의 모집단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들 가운데는 중앙관리로 진출해서 문벌을 이룬 가문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진출한 문벌 가문들은 본관을 벗어나 있죠. 분명히 계정에 올라가서 해석을 하니까요. 벗어나 있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출신지, 본관 지역과의 관련성에서 상당한 연고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동시에 고려시대는 사신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중앙관리들한테 자기 본관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문벌 가문이 당대뿐만 아니라 한참 후시대에 이르기까지도 그 본관에서 한참 벗어날 때까지도 그
본관 지역에 대한 연구의 끈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고려시대를 지나서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 본관이 어떻게 성관화돼 나가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관제도는 고려시대 초기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그건 분명히 성씨와 처음부터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별개의 문제였다. 그러나 성씨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서 향리의 경우에는 본관과 토성이 일치됐습니다. 그런 향리의 경우에는 성씨와 본관은 이제 일치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고려 후기부터는 고려시대의 상황과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고려 후기에 농민층의 분화가 심해지고 또 민의 유망현상이 또 심화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일반 농민들의 경우에 일반 민들의 경우에 본관이 자기 본적지와 의미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적지를 떠나게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대거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본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거주지를 확정한다는 이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관제 거주지 긴박 정책이라는 것이 이완될 수밖에 없게 되자 그 사람이 그럼 어디에 현재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시되어 있고 그 현재의 거주지에 호적을 붙이는 정책을 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관과 자기 현재 거주지가 분리되는 현상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관별로 차별제도를 두는 이것도 더 이상 유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즉 왜냐하면 그 차별받는 향수공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차별에 대한 저항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무신집권기에 농민 천민 항쟁이 대거 벌어집니다. 뭐 완적이 아니어졌고 뭐 왕이 망소이 아니어졌고 그런 것들은 되게 차별받는 사람들이 일으킨 항쟁이었거든요. 이런 항쟁의 결과로도 더 이상 이 차별제도가 유지되기 어렵게 되고 이러면서 본관제를 통한 영역별 개선적 지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효용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관제를 통해서 거주지를 통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벌의 명망을 숭상하는 의식은 점차 강화되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본관을 떠나서 개경에 벼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고려 사회가 안정화되어 나가고 수백 년, 고려 사회가 500년인데 500년 그 지배 질서가 유지되는 속에서 문벌화되는 경향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면서 문벌을 또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고 문벌의 의식을, 문벌의 명망 의식을 이제 강화시키고 이러려다 보니까 자기 성씨가 어느 지역의 망족이다 또는 어느 지역 그 호적에서 갑이 된다 이런 식을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관과 거주지 괴리가 심화돼갖고 본관제가 지방지대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을 때 남는 것은 이제 토성과 연관해서 문벌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만 부과될 것이다. 즉 토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향리층의 형식이었고 그들 중에서 과거에 합격하거나 군공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전부 중앙에 올라가서 군벌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군벌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만 부과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족보관행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보학이 중시되어 나가는 등 북의 친속 조직이 강화되어 나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4세기부터 그 성리학이 사회 지도 이념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를 쭉 지나가면서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사회 구조도 점차 변화되어 나가거든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친속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대적인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만 이건 곧 이제 북의 친속 조직이라고 하는 성리학적 질서에 맞게 재편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본관은 그 친족 의식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인식하는 본관의 성관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본관이 애초에 이제 그 토성과 관련해서 본관이 다르더라도 동성이면 같은 시조에서 나왔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서 명문 거족을 중심으로 해서 대본관으로 통합되고 또 대본관에서 또 다시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분관이죠. 서로 갈라져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조선시대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고려시대 친속 조직을
총계적 친속도 있던 양측적 친속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급화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도 제사골에 적장자가 같이 갖고 자녀도 안에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신다 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 증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17세기 중에 해남윤씨 지금 노부당에 가면 보관되어 있는 그 문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해남윤씨에서 이렇게 기제사를 모시는 기제사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묘제도 나오는데 이 제사를 모시는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여기 쭉 보면 경신년, 기제, 차례 가고 여기 보면 고부, 고조부, 부주, 기, 9월 11일 무슨 생원 때 그러니까 고조부모, 조부모, 조모, 부, 이 제사가 기록되어 있고 날짜하고 어디에서 모신다고 하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적장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종가도 있고 종가뿐만 아니라 시집감 딸내미 집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자녀간에 돌아가면서 제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윤회봉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18세기 들어가면 거의 이제 이런 풍습도 사라집니다. 적장자가 단독으로 제사권을 갖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시대에 가갖고 거의 이제 양이면 누구나 다 성씨를 갖게 되고 천인들만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조선 후기로 하면서 점차 천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성씨 사용들이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우에 보통 인구의 30 내지 40%를 차지한 노비들은 원관은 물론 성씨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정이라고 하는 존재, 이 백정은 원래는 고려시대는 일반 농민을 가리켰어요.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는데 이 제인, 화척이라고 불리우는 고려시대에 독특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란족의 일족이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호적에 올라가지도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면서 주로 이 짐승을 도살하는 것 내지는 버들골이라고 해서 유기를 만드는 그런 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고려시대는 이 사람들이 일반 국민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로 들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해갖고 호적에 올려갖고 조세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호적에 올라가면 똑같은 농민과 똑같은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층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새롭게 백정이 되는 사람들을 신백정이라고 붙입니다. 새로운 백정을 신백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조선시대로 가면서부터는 백정이라는 일반 농민들이 백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는 건 뭐냐면 신백정만 백정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정 하면 이렇게 도산업자, 고기 잡아서 파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백정 고려시대 일반 농민이었는데 조선시대 가서 의미가 변화되고 근데 그런 백정들, 이게 조선시대적인 백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관에 있었지만 성씨를 갖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조선 초기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성씨를 사용한 사례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단성현에 있는 호적대장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678년에 호적에 의하면은 단성현 전체 주민의 45%만이 성씨가 있었습니다. 65%는 성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약 한 100년 뒤에 단성 지역에 똑같은 지역에 호적을 뒤져봤더니 87% 정도가 성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 2배 정도가 성씨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17, 18세기 이때에 가고 성씨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선 초기 16세기 안동 주천의 호적에 보면 그 신백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17세기 울산 호적에 가면은 성을 가진 백정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18세기에서 19세기 걸친 대구 호적에 올라가 있는 백정들은 거의 다 성씨를 사용합니다. 이런 추세를 본다면 역시 위에서 봤던 것처럼 17, 18세기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인들까지도 대거 성씨를 갖게 되는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성씨를 갖고 있는 이 일반 평민들도 족보를 이제 자기들이 좀 더 유력한 성관으로 족보를 위조하거나 또는 사들여서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현상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되고, 이걸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어느 가문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20세기 초에 발간된 유력 가문의 족보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70년 전에 출간된 족보에 비해서 구성인원이 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물론 이 70년 전에 처음 만들 때 족보는 당시 이제 그 친족들을 조사하는 범위가 아마 좁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난점 때문에 다 조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뭔가 좀 비정상적이나 하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반 평민들, 내지 천민들까지도 이제 독일을 본관에서 사용하게 되고, 또 일반 평민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분 상승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항해서 전통적인 양반들은 나름대로 이제 성관과 민중의식을 강화해서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보존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18세기에 많이 등장한 것이 동족촌락,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문중조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다면 1894년에 가부경장에 와서 이때 신분제도가 타파되고, 그리고 1909년에 민정법을 하게 되는데, 이 민정법에서는 강제조항입니다. 누구나 다 호적에 올라가려면 성씨와 본관을 쓰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까지 전혀 없던 사람들도 어차피 호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이후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씨와 본관 이런 부분과 통일하게 돼요.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제가 짚고 버렸네요.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제 말씀 들을 바에 의하면 성씨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 사이가 반드시 부계 친속 관계로 조정됐던 것은 아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아까 고려 초기에서 분명히 총계적 친속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이 총계적 친속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 이렇게 계보를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물론 성씨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부계 친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려시대 평감채씨다 그러면은 평감채씨라고 하는 부계 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계적 친속 조직 내부에서도 부계 친속은 다른 출계 조직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위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총계적 친속 조직 내에서도 성씨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꼭 부계로만 확장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제도를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고려시대는 이제 조상을 잘 두면 음서제도라고 해서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서도 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부계 친속 조직이 우월한 사회에서는 자기 조상 중에서 어떤 음서를 받을 건가 할 때는 대개 이제 부계 친속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음서를 받는 걸 보면은 자기 조상 중에 이 위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자기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계보에서 다 음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 왕실 같은 경우에는 왕실 자손을 특별히 우대하는데, 그 여자 쪽으로 연결되는 자손이 5대, 6대를 내려가도 추적을 해갖고 그 벼슬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독특한 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또 풍습들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오복제도라고 해서 이제 친족이 돌아가시면 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후기 이후에 부계 친속에서 있는 오복제도하고 고려시대 이 친속 구조 속에서 있는 오복제도의 범위가 다릅니다. 상당 부분 일치도 합니다만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관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회적 역사적 차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 초기는 기본적으로는 고려 국가가 지방 세력들 내지는 향촌을 통제하는, 지배하는
지배 제도의 일환으로서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것이 토성과 연관돼서 성씨와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관이 곧 성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의 변화 속에서 확정되는 거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건 또 여담입니다만 요즘 또 상당히 또 이상한 풍습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여성운동의 일환으로서 부모의 성씨를 함께 쓰자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 양성평등과 관련해서요. 그런 어떤 양성평등과 관련해갖고 1997년에 호주제가 폐지됩니다만 그러면서 혼인신고할 때 부부가 합의하거나 또는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해갖고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에 그 자녀가 어머니 성씨와 본관을 따로 짓게 했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불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부모의 성씨를 함께 쓰는 걸 우리가 결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쓰는 거고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미 2007년에 부모 어느 한쪽의 성씨를 따르거나 아니면 결합성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법제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런 추세라면 얼마 안 돼서 부모 양쪽 성을 다 쓰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성씨가 본관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산물이고 변화가 된다. 시대의 산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끝났는데 저는 은근히 걱정했습니다. 분량당 이거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이거 1시간 동안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다 쓸까 하는 부탁까지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막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듣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해주시면 저와 같이 응답을 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